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논쟁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녀는 샌디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틀렸습니다. 레이너, 우리는 여기 열린 가족이에요. 샌디가 저에게 따뜻하게 인사했고 처음에는 그녀를 좋아했지만 제가 요리하면 그녀는 이건 형편없다고 하더군요. 레이나, 당신은 요리를 못해요. 아, 미안,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그리고 제가 취하면 쉬는 시간. 레이나 살찌었어. 허리가 갑자기 튼튼해 보여. 아, 또 간다 내 생각을. 말하는데 살이 안 찐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빠진 거야. 샌디는 자기가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를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 레이나, 너 눈 밑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는데 결혼했다고 너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존은 도망갈 수도 있어요. 특히 당신은 애초에 그다지 예쁘지 않으니까 충분해요. 저는 인내심이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참아주세요. 하지만 끊임없는 재배에 질려버렸어요. 샌디에게 맞서기로 결심했어요. 알겠습니다. 샌디, 당신은 솔직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지만 매일 나에게 그런 말을 계속한다면 요리를 잘 못해요. 청소를 잘 못해요. 살이 쪘거나 안 예뻐요. 그냥 버릴지도 몰라요. 쿠키를 갉아먹던 샌디는 제가 잠시 있다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었고 분명히 불쾌했습니다. 아, 난 당신을 위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이나,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슬프네요. 나는 당신을 내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예민하다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이엔이 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군요. 턱을 치켜들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샌디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한 채로 재빠르게 자기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존이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샌디는 비밀을 지키느라 결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다 결혼하고 나서 존의 출장이 많이 늘어났다. 어느 날 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샌디가 콩을 쏟았어. 레나, 넌 너무 예민해서 존이 곁길로 갈 정도는 이해가 돼. 샌디가 생각하는 걸 인정했을 뿐이야. 그녀의 얼굴에 전화기를 밀어넣으면서 혼란스러워요. 우리 대화를 녹음했어요. 이건 자네 불륜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그와 이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에요. 결코 제가 착각할 수는 없어요. 존은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증거도 많이 있어요. 나는 그와 이혼하고 그의 불륜 파트너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을 생각입니다. 사실 나는 SI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존에 대해 많은 증거를 수집했지만 이혼 협상에 관한 한 복수심으로 그녀의 말을 녹음했습니다. 녹음을 녹음한 존은 엄마에게 샌디가 왜 자리에 움츠러들고 사과를 중얼거리며 엄마에게 소리쳤는지 1년 만에 존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상담했고 존과 그의 불륜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파트너 나는 또한 내가 시댁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집을 떠나는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샌디는 상식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녀의 아들 존은 우리가 이혼한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불륜 파트너 자리어와 결혼할 계획이었고 대담하게도 그들에게 샌디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신혼여행을 갈 예정이었고 그들은 내가 이사하는 날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존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사하기 전에 샌디와 그의 불륜 파트너에 대해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아리언은 집에 오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샌디가 와 오늘 화장이 너무 빡세다고 했을 때 기억나는데 자리아가 대답했어. 아, 오늘 화장이 제대로 됐구나. 충격받았어. 어쩌면 이 집의 아내가 되려면 그렇게 강한 마음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어. 실제로 조금 느꼈어. 아직도 이 시댁에 사는 나날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샌디가 나를 꾸짖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내가 떠나는 날 작별 인사를 할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들을 보내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 반대도 아니고 이른 아침에 존과 자리어가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고 샌디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복잡한 감정 상태에 있었지만 정중하게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좀 있었는데 짐을 많이 못 싸서 하루 만에 다 끝났어요.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형과 누나에게 연락했는데 가는 중이라고 해서 존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짐을 다 쌌어요. 예상보다 빨리 떠날 테니 즉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왔어요. 존, 샌디와 자리어는 모두 미소를 지으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울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장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가보자고 생각했어요. 시댁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때 내 여동생 패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줘서 이 안에는 바람피는 남편의 옷을 모두 뒤집어 패티가 나에게 보여줬던 사진은 뒤집어진 옷으로 가득 차 있었을
텐데 맙소사 상대하기 너무 귀찮다며 내 동생 린패티가 장난꾸러기처럼 낄낄댔다. 넌 이렇게 해야 해. 언니 아무것도 파괴하는 게 아니니까 고소당할 수도 없고 그들한테 엄청 짜증날 거야. 이런 종류의 복수는 허용돼. 난 패티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 그렇지, 난 약간의 복수를 할 만큼 힘든 일을 겪어서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자. 서랍장을 비우고 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고 내가 제안한 건 다시 어린애가 된 기분. 패티와 내 남동생 슈엘이 모두 끼어들어서 운 좋게도 우리는 아이들이 비밀 기지를 건설하는 것처럼 손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급된 혼돈의 껍질 동안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상자를 많이 찾았습니다. 도미노를 몇 개 설치하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커리알부터 메더선까지 박스를 늘어서 2층까지 올라가는 거대한 도미노 셋업. 패티는 뒤집힌 옷과 양말을 방주위에 그라데이션으로 정리하느라 바빴고 마치 걸작을 완성한 것처럼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깔끔하게 선이 뒤집힌 옷 너무 아름다워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남동생이 구슬 상자와 낡은 장난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영화 나 홀로 집에서처럼 그가 말한 코트럼을 부리자 우리는 외쳤다가 퍼졌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마쳤을 때 출입구 건너편에 있는 대리석과 장난감 자동차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난감 상자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약간 피곤했습니다. 그 두려운 시댁에서 우리가 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긍정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존과 그의 동료는 물론이고 남동생과 자매들 덕분이었습니다. 편리하게 긴 주말 동안 터무니없는 신혼여행을 떠난 사람도 기여했습니다. 물론 존과 그의 일행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불만을 접수했지만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존과 그의 가족은 제가 막 새 집으로 이사했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응하고 취업하느라 바빴고 결국 새 직장을 찾았고 존과 샌디가 나에게 준 고통을 가끔 기억하기도 했지만 새 직장에서 나를 처음처럼 받아준 친절한 남자를 만난 후로 그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관계도 내가 그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존과 이혼한 지 3년 후 보람찬 직업으로 가득했던 나의 평화로운 나날과 이 온화한 남자의 사랑은 깨졌습니다. 존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제렐이라는 남자와 사랑을 찾았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선언한 레이나는 결혼한 순간부터 첫 아이를 낳고 육아의 기쁨과 어려움으로 바빴다. 솔직히 지저분한 시집을 나오면서 존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너무 사로잡혔다. 존의 메시지를 차단하는 것을 잊어버린 나의 작은 복수 계획에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존의 메시지를 열어보고 그가 나에게 사진을 보냈지만 행복한 단체 사진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나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메시지 읽는 시간이 빨리 가네요. 내 새 아내는 어리지만 집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함께 웃을 땐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삶을 함께할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당신 모두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잘 지내세요. 행복하세요. 매일 밤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한 러브레터 같지만 아기를 재우느라 참았던 이 글을 읽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진 속의 방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자네 새아내 자리어가 쓰레기 사이에 누워서 살이 많이 찐 TV를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신혼여행을 떠난 여자는 샌디 앞의자에 앉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씩씩하고 깡마른 그녀와는 거리가 멀고 야위어 보였다. 답장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분해서 최후의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새 남편은 친절하고 당신과는 전혀 다르게 나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았고 나는 그녀를 키우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당신의 새아내는 확실히 좋지 않게 성장했고 샌디는 보이는군요. 몸이 안 좋아서 거의 할머니처럼. 죄송해요. 저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끔찍했어요. 당신들이 신혼여행 갈 때 장난을 쳤던 게 유일하게 재미있었어요. 더 이상 내 생각은 하지 말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 터무니없는 가족에게 적절하게 터무니없는 답장을 보냈으니 안녕. 존의 메시지를 차단하여 나중에 존과 그의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텅 빈 땅만 차를 몰고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시댁을 보고 아빠는 엄마 삼촌과 이모가 여기서 혼자 집에서처럼 게임을 한다고 말했지만 내가 웃으면서 말을 막았으니 그건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시댁이었던 곳을 지나갔습니다. 제 이름은 멜리사입니다. 저는 26살이고 동창회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자가 있다면 그런 며느리는 짐을 싸면서 버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욕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짜증나서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가혹하기로 악명 높은 시어머니 생각에 임신 중이라 욕하면 부정적인 반응은 무시하고 태교를 위해 더 나쁜 반응을 받을지도 모르니 빨리 방향을 바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그걸 믿고 부지런히 짐을 꾸렸어요. 엄마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건강하게 오세요. 오케이. 곧 사랑스러운 아기를 만날 생각에 신나서 귀국 기간 동안 매일매일 활기차게 산책도 하고 배와 대화도 나눴어요.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머무르고 음식이 나쁘다고 욕한다. 내가 준비한 아이방에 대해 불평만 계속하는 것만 불평하고 결국은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다. 무사히 태어나서 밝고 명랑했던 어린 시절의 집에서 바쁜 와중에도 즐거웠어요. 다음 주말에 돌아올게요. 남편한테 전화로 얘기했는데 솔직히 좀 더 집에 있고 싶었는데 영원히 망칠 수는 없고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 집이 걱정됩니다. 집이 엉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집이 될 것입니다. 리사, 우리는 돌아가서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배를 채우고 내 품에 편안히 잠들어 있는 환경, 내 아이의 냄새를 맡았다. 내가 돌아왔다. 브라이언, 짐이 많아서 누가 열어주길 바라며 초인종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도 없었다. 힘겹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쯤 돌아오겠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거실로 향하던 중 나는 반갑게 맞이하는 광경에 충격에 휩싸였다. 나 뭐야, 이게 뭐야. 방이 너무 어수선해서 발 디딜 곳도 없어서 그냥 난장판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눈에 봐도 일부러 지저분하게 만든 것 같아. 물건이 마구잡이로 뒹구른 것 같다. 혹시 도둑이 아닐까 겁이 난다. 급히 집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동창회에서 막 돌아왔는데 집이 엉망이었는데 떨면서 전화를 걸다가 웰스 자던 아이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익숙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우리를 걱정해 당분간 집에서 쉬게 해주었다. 이웃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나의 떨림을 진정시켰고 딸은 우유를 마신 뒤 이내 다시 잠이 들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만 보고 겁이 났고 다른 방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경찰이 판단력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도둑이 들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입자를 만나려면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서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 너무 서두르다 보니 도둑을 만날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상만 해도 두려움이 몰려왔다. 뭐야, 이게 뭐야. 경찰이 방금 상황 설명을 끝냈을 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시어머니. 우리 집이 완전 엉망이 됐어요. 강도가 의심돼서 제가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경찰이 조사하러 왔어요. 내 선고 이웃과 경찰의 소동 속에서 내 뺨을 세게 때리는 것이 느껴졌고 내 시야는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따가운 뺨을 잡았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타오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뻔뻔한 여자야, 감히 어떻게 하느냐? 이게 도둑이라니. 무슨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한 건지 시어머니의 분노와 볼에 쑤시는 통증이 이해가 되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한 이웃이 끼어들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안 된다고 중재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수사가 경찰의 일인데 그 사람이 정말 말을 안 들어주네요. 당신은 너무 무책임해서 출산을 하러 집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내 사랑하는 브라이언을 혼자 두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집에 없고 집안일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게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경찰 소동을 일으키면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내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그녀는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뛰어난 아내다. 생각이 났을 때 정신을 차리세요. 우리가 도둑을 맞았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손해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게다가 손자를 처음 보는 것인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언급했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내 말에 동의합니다. 시어머니는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감히 나를 비난합니까? 시어머니는 내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녀만을 주장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브라이언 내 남편이 말다툼에 끼어들어요. 겉보기엔 여유로워 보이는 브라이언 당신 이거 들어봐. 정말 끔찍해.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시어머니 얼굴에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어. 멜리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은데 왜 도둑이 들었다고 하는 건지 그럴 리가 없어. 브라이언에게 알려주세요. 그녀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안녕 멜리사 아마 당신은 강도 사건에 대해 이해했을 것입니다. 경찰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틀거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시어머니뿐 아니라 남편 브라이언도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잠깐 브라이언 우리 집은 엉망이에요.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이에요. 강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집 상태가 이상해요.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절대 말도 안 돼요. 브라이언이 큰 소리로 말을 끊었지만 왜 대화가 말이 안 됐는지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고 방은 엉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무서웠어요. 그 느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웃이 나를 위로해줬어요. 그 따뜻함에 더욱 울컥했는데 앞에 계신 시어머니도 남편도 짜증나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셨는데 왜 제 마음의 상처가 잠들어 있던 딸아이에게까지 닿은 듯 울고 있더군요. 역시 이웃의 친절함과 경찰의 걱정스러운 표정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나는 그날 밤 이웃집에 머물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멜리사는 단지 돈을 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야단법석 안으로 들어가자 멜리사 시어머니 머리 식혀라. 남편은 어수선한 것에 개의치 않는 듯 경찰 조사 마치고 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닫힌 문. 남편이 한 말이 생각나. 엄마가 아직도 나를 애인 줄 아는 게 너무 짜증나. 보통 갈등을 피하려고 따라다니는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해도 귀찮아서 그냥 할 수 없었다. 몇 번이고 사과하고 영원히 서 있어라. 이웃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돼서 엄마는 힘내야 해. 바빠도 결국 잠들고 있는 딸에게 최선을 다하게 다음날 집에 갈 때 했던 말. 시어머니 남편도 계셨는데 시어머니 실제로는 여기서 자셨어요. 이런 상태인데도 거실은 앉을 수 있게 좀 치워져 있었는데 다른 곳을 확인해보니 전날과 별반 다르게 없었어요. 경찰이 있는 방에서 물건을 창고에서 버린 것처럼 보였고 내가 청소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어디에서나 동일했습니다. 내 말을 안 들었단 말야. 시어머니 얼굴이 금세 환한 표정으로 변해버렸어. 브라이언도 옆에서 끼어들었고 강도 사건으로 소란 피우지 마. 머리가 차가워지더니 짜증나는 말투로 말했는데 내 안에서 뭔가가 찰칵거리는 느낌이 들었어. 맞아. 우리가 도둑 맞은 건 아닌 것 같아. 내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놀랐지만 브라이언은 내 화난 말투에 반응하지 않았어. 그는 그냥 조금 웃었다. 내 드디어 이해했어. 그렇구나. 도둑질에 대해 과민 반응을 했다는 걸. 브라이언은 남의 일인 것처럼 말했고 시어머니도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가사와 육아는 아내의 일. 시어머니가 애완동물에게 말하듯 역겹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한 거 아닌가? 내가 치워두지 않는 건 내 엉망이니 네가 치워야지. 나는 나를 내려다보는 두 사람에게 어깨를 으쓱했다. 실례지만 역시 내 반응이 맘에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못된 아내예요. 움직여요. 벌써 시어머니가 나한테 헉헉대며 헐떡거리며 으르렁댔어요. 남편이 그들 앞에서 얼굴을 찡그린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그들에게 건네줬어요. 아침에 가장 먼저 작성한 이혼 서류. 이혼하고 싶다. 남편은 AB를 돌려받은 듯 눈을 깜박인다. 그렇구나.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다. 엄마와 법이 이혼 서류를 빼앗고 극적으로 신음했다. 오 불쌍한 브라이언. 어쩜 내 남편의 머리를 안고 이런 대우를 받다니 끔찍해요. 그냥 큰 악이죠. 그렇죠? 말을 참으려고 했는데 내 진심이 빠져나갔네요. 멜리사 당신 두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화난 것 같았어요. 터지기 직전에 당연히 그들은 내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고 내 말을 못 들었거나 이해하지 못하셨나요? 빅베이비 브라이언 이혼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서명해주세요. 떨어져. 나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수준으로 가라앉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시점에서 나는 농담에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몸을 굽혀 사과하고 화를 내며 나를 바닥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브라이언의 힘이 해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멜리사는 내 딸에게서 손을 떼세요. 내 구원자는 뒤에서 나를 구호하러 달려오셨던 부모님이었습니다. 전날 기침하고 숨을 헐떡이던 친절한 경찰관을 보니 안도가 되었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힘이 남아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들이닥쳐. 이제 나가. 내 시어머니와 남편이 경찰관에게 제지당하고 몸부림치는데 소용없잖아. 아버지의 도움으로 폭행 현장에 붙잡혔어. 나는 일어서서 애쓰는 두 사람에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 어제부터 경찰관에게 와서 상황을 확인하라고만 했을 뿐이었다. 나를 폭행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남편은 으르렁거렸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 집에는 우리 작은 리사를 위한 베이비 모니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 카메라입니다. 방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녹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했듯이 두 사람 모두 눈에 띄게 편안해졌죠. 그럼 이게 라이브 카메라인가요? 어제 우리를 도와준 친절한 이웃이 지금 이 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지요. 어제 당신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경찰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도 지켜보고 계셨지요. 내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라진 뒤에요. 어제 문에서 아기 모니터 카메라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침입 사건이 수상쩍은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머리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집에 오기 전에 너희 둘이 고의로 방을 어지럽히고 놀란 척 돌아와서 나를 비난하려 했고 그런 짓을 하는 며느리를 참지 못한다며 내 부모님에게 사과금을 받으려고 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군. 너희들은 며느리가 필요하지 않았어. 아기가 남자가 아니었으니까 불필요한 며느리를 내쫓고 새 며느리를 낳고 싶었어. 대체 며느리가 승인한 일이 뭐야? 장모님, 제가 한숨에 다 말했는데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실수인가 봐요. 허허, 절대 속이지 않을 거예요. 멜리사,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둬. 순간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잊어버리고 화를 내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주위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나 또한 그런 불합리한 이유로 내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도착한 이후로 아기가 잘 지내는지 전혀 묻지 않는 가족이 필요해요. 아기를 돌보는 이웃이 내 딸에게 더 사랑을 주는 건 정상이 아니죠. 당연히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혼할 테니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됐어요. 아니 잠깐만, 경찰서 가고 싶지 않아요. 놔주고 싶지 않아요. 둘 다 예전처럼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요. 그 후 경찰에 연행되어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네에서 악명을 떨치게 된 것은 물론 평판이 좋지 않아 이혼 조정을 시켜주었지만 좋은 소문은 전혀 퍼지지 않았으니 어찌됐든 잘 퍼졌을 것이다. 우리가 냈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데 아무도 안 믿겠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인 소개로 취직했어요. 솔직히 걱정도 없고 힘들지만 가만히 보면 내 딸의 얼굴 최선을 다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리사가 아버지를 닮지 않도록 열심히 키울게요. H. 경멸을 멈추게 만드는 목소리에 경멸이 멈췄어요. 이럴 때 정말 그 사람이 아닐까 느꼈어요. 예상치 못한 잔인함에 절망의 가장자리에 있는 저는 에머입니다. 25세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휠체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 상태 때문에 장애라는 용어에 익숙해졌습니다.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서 빨리 건너가라고 소리 지르고 횡단보도에서 장애인을 건너가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왜 이번에는 장애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가고 있던 릴리였다. 내 처제가 되기 위해 내 동생 리엄은 항상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자신의 꿈을 적었습니다. 내 여동생을 떠맡을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은 대학에서 보디빌딩으로 바뀌었고 그는 팀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드웨인 존슨을 위해 집에 체육관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리암은 제가 동료와 결혼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그녀를 모두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오늘은 우리 가족 간의 첫 번째 가족 소개로 정해졌습니다. 전날 물어보니 나에 대해 말했니. 당연히 프로틴 쉐이크를 마시며 낄낄거렸는데 왜 그런 말을 들었느냐고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가족 소개를 외면한 그녀. 소개 자정이 넘었는데 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 나야. 누구야. 발신번호도 확인하지 않았어. 특별 대우받으며 자라서 다행이겠구나. 정말 모르겠지. 목소리인 줄 알았어. 내 동생 목소리였어. 약혼자. 글쎄. 자정이 넘었지. 물론 난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폭탄을 떨어뜨렸어. 우리가 청첩장을 보내겠지만 거기에서 장애가 있는 가족이 당황스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리고 넌 그러니까 부자 결혼식에 $5,000를 주라고 내 말 들었어. 내가 초대장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당황스러우니까 오지마. 선물은 $5,000여야 하는데 내 말을 반복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결혼식에 오세요. 도대체 왜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명확히 하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이해하지 못하시네요. 잘 아시겠어요? 제가 철자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은 형식적인 것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당신이 거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처음이고 불편합니다. 특히 결혼식 중에 손님에게 그런 일을 노출시킬 수 없다는 점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퀴벌레 앞에서 밥 먹을 수 있겠어? 바퀴벌레라 부르냐? 바퀴벌레일 수도 지내 팔이라도 상관없어. 무리한 칭찬도 계속하고 레아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물었더니 당신의 성격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그녀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동생은 그런 부주의한 설명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하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들이 부자이고 당신은 항상 게임을 하면서 부모님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장애를 핑계로 결국 우리는 일에서 독립해야 하지만 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에게 의지하게 될 거야. 장애로 인해 수입까지 얻을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그 시점에서 부자가 된다고 들었어. 장애 사업처럼 당신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사회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후한 결혼 선물을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공평한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처럼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없으므로 당신은 약간의 추가 거래를 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걸 다 보고 갑자기 전화를 끊었어. 나 피곤해 미칠 것 같았는데 졸음에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일찍 울렸어. 어제 우리 얘기에 대한 대답은 어딨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정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H라고 말하는데 그녀가 어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나는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시 잠이 들었다. 일어났는데 오전 7시야. 전화가 계속 연결됐어. 듣고 있니? 난 사실을 말하고 있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녀가 비명을 질렀어. 이제 이 시간이 지났어. 나는 전화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암시하려고 멍청한 머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압도했다고 생각하세요. 뇌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보여줍니다. 어쨌든 무제한 계획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심각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타이밍 공격은 너무 무례합니다. 나는 내 동생에게 전화를 보여주기 위해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평생 그녀와 함께 할 멋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기 위해 그녀가 꽃다발을 받았으면 좋겠어. 남자 그래서 눈물이 났어. 바로 말했지. 알았어. 다음 주에 할 던지는 저 큰 공원에서 연습하자.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말을 잘한다. 내 동생도 이런 좋은 신발을 신는다. 이지 그런데도 감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에게 전화하는구나. 기대하겠지. 나는 짜증을 참으며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대하고 있다. 다른 일로 괜찮아. 난 도전할게. 전투를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작해서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 아마도 내가 그녀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그녀가 점점 더 절박해지는 것처럼 전화가 더 자주 잦아졌어. 헤이 너 결혼식에 바로 오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소리칠 테니까 동생을 걱정한다면 오지 말았어야지. 그녀는 내 동생을 지렛대로 사마나를 조종하려 했기 때문에 앱이 켜져 있을 때부터 전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스피커 모두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짜증나서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어요. 비명소리는 들리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무시했어요. 여유롭게 게임 콘솔을 켜서 옛날 몬스터 사냥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중얼거렸어요. 나 어떻게든 그녀를 쓰러뜨릴 테니 그때까지 상상의 몬스터를 사냥하는 게 낫겠지. 사냥하러 가자. 몬스터 헌터 게임을 3시간 만에 시작한다고 했더니 지루해지기 시작해서 통화가 5월 10일 오후 11시 35분에 끝났다. 녹음 시간 2시간 48분. 이 앱에서 마음에 드는 점 중 하나는 녹음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고정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비명소리와 앱의 단조로운 목소리 사이의 별대비를 보고 낄낄 웃었고 총 녹음 시간이 100시간을 넘었을 때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나도 게임을 끝냈어. 이제 내 동생과 얘기할 시간이 됐어. 이야, 결혼식 전에 그 사람 부모님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있지만 결혼은 가족 사이에 있을수록 더 중요해. 가족들은 사이가 더 좋아지죠. 그래, 내 근육내 형제는 쉽게 동의했고 우리 7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가족 3명과 부모님 제 형제와 제가 도착하자 그녀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누님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 소개를 위해 우리 모두 여기 모였으니까 모두가 나를 돌아보았어요. 내 동생의 약혼자만이 시선을 돌렸어요. 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달인의 약혼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의 얘기를 들었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내 비전은 200노아의 완벽한 권리에 있다. 내 동생 약혼자의 아버지는 차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은 때론 두려움이다. 진심을 걸고 도박을 한 거야. 고맙지만 오해를 받기 쉬운 일도 있어. 여기 널 위한 CD, 나도 내 동생을 위한 CD가 있어. 미리 태블릿을 켜고 동생이 넣은 내 동생에게 건넸다. CD를 태블릿에 넣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죠? 그 사람이 하나를 두드렸어요. 태블릿에서 터져나온 내 약혼자의 화난 목소리 들어보세요. 결혼식에 절대 당신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손님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형제를 위한 것입니다.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가족의 불명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냥 물러서서 $5,000를 주세요. 5월 12일 오후 3시 11분에 녹음되었습니다. 녹음이 1시간 59분이나 되는데 도대체 내 동생이 무슨 일인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고 나와 약혼자 사이를 오가는 사이 내 동생 약혼자는 립스틱을 바르고도 눈에 띄게 창백해졌어. 여기 내 약혼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이 불건전한 시간에 녹음 파일의 세부 사항을 탭했습니다. 총 통화 시간은 100시간이 넘습니다. 124시간이 넘었습니다. 내 동생의 약혼자, 아버지가 가까스로 말을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모두가 놀랐습니다. 여기서 전체를 재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다이제스트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디오 편집 솔더를 사용하여 124시간 분량의 자료를 압축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설득력 있는 콘텐츠에 매우 만족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오늘 이 괴롭힘 전화 통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진짜 명작 다이제스트 버전 30분 컷 재생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장애인이 좀 부끄러워요. 부모님이 왜 당신을 이렇게 키웠는지 이해하지 못하셨나요? 망가뜨린 내 가족들 쑥스러웠즉 내 부모님이 장애인을 현실에서 보면 기절할 것 같아 결국 난 희희 못생겨서 특별 대우 받음 당연히 결혼 선물로 1만 불 정도 받아야 하는데 난 지금부터 내 인생에서 벗어나면 5천으로 만족할게. 형 약혼자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명작은 전체를 본 적이 없었어. 여기 격렬하게 날아다니는 그녀의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이봐 딸 내 아빠는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나를 무력하게 만든다 하니 그건 달라. 내 동생의 약혼자의 입이 펄럭였다가 다물었다. 그녀는 큐에서 숨을 헐떡이는 금붕어처럼 보였다. 큐 내 동생이 끼어들었다. 나도 더 있다. 보통 사람보다 근육이 더러워서 장애가 있고 허리도 굽어 있어서 나도 장애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했어. 내 동생 약혼자, 어머니 아니 눈물이 날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리암 너희들은 다 정상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정상이 아니다. 기형을 과시하고 약한 척 연민을 구하고 약한 척 드디어 분노가 터지는데 그 긴 전화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이었다고 인정하는 건 그게 아니다.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깨졌어. 내 아이는 약하지 않아. 모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돌아섰어. 우리 엄마가 약하다고 불렀어.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급자족합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들과 해변에 놀러 갈 때 다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온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상황이 뒤집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애틋한 소신에 눈물이 흘렀다. 내 동생의 약혼자를 내려다보며 이 스포츠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며 아무 게임이나 고르고 싶어. 바닥에 쓰러진 동생의 약혼자.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은 멀리해. 나는 내 동생에게 동의한다고 말했고 내 동생이 없는 결혼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도 승인하지 않을 겁니다. 릴리는 오늘 그만두자고요. 그렇게 해서 내 동생의 결혼에 대한 논의가 형의 온유하고 친절한 미래의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끝났습니다. 딸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결혼식 취소에 따른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고 나중에 회사를 그만둔 것 같다고 직장 내에서 부끄러운 숨을 내쉬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인터뷰에서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 e스포츠 큰 대회에서 우승했다. 너무 힘차게 대답해서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한계가 있을 때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방법을 찾거든. 트로피를 움직이지 않는 무릎에 놓고 웃었어. 와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구가 넘어지고 소지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 누군가가 장소를 샅샅이 뒤졌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는 신속하게 당국에 연락하고 아르바이트장에도 전화하여 저녁 근무 시간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립니다. 시댁에 알립니다.
오랜만에 내일 오기로 되어 있는 남편 존에게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요. 메리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나요? 경찰이 조사하는 동안 경찰이 도착하는 것처럼 제 처가도 도착합니다. 에이 무엇보다 고가품이나 은행카드가 없어진 게 없어 다행이다. 침입자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없어진 건 생필품인 것 같다. 생필품, 의류식품, 어린이 용품 잠깐만 이거 본 적 없나요? 과거의 경험에서 나는 누가 이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예감이 듭니다. 제 이름은 메리이고 27세의 주부입니다. 제 남편 존은 30세이며 현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 중입니다. 유치원 에이지 아들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둘째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이 한 달에 2번씩 집에 오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2년 동안 지속된 남편의 일과 타이밍이 충돌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2달 전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집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한 번만 사용했습니다. 나는 그의 일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한 가지 문제에 대해 그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서둘러 집안일을 하려고 하던 중에 형수님이 걱정되시는데 문재인이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3개월간 왜 여기까지 오셨나요 언니?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형수는 34세이고 대가족의 어머니입니다. 그 가족에는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자녀가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중 2명도 가곤 합니다. 내 아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형수, 줄여서 내 동생은 무뚝뚝한 성격의 덩치 큰 여자입니다. 좋건 나쁘건 쇼핑을 하든 외식을 하든 그녀는 유치원 행사에 나타날 때 항상 땀을 흘리며 표준적인 운동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스웨트 팬츠도 그녀가 평상복 차림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싸움을 너무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녀가 우리 물건을 가져가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유치원에서 그녀와 길을 건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집에 이 쿠키 가져가세요. 어제 좀 먹었죠. 우리는 당신에게 계속 줄 수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반대하는 것은 어쨌든 존의 돈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내가 숙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의 돈으로 살고 있는 집 엄마는 결국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명의 아이들을 부양하는 것이 어머니의 일이고 나는 많은데 당신이 나를 도와줄까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가까웠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잘 지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네. 이 형수는 저녁에 로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집에 올 때처럼 내가 집에 올 줄 알면서 주로 방문한다. 또는 식사 시간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냥 끼어들어 방을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엉망으로 남겨둘 뿐만 아니라 물론 청소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대료와 공과금과 별도로 존으로부터 생활비로 한 달에 $600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했고 심지어 돈을 저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형수에게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어요. 형수님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가져가는 물건 값을 지불해 주세요. 왜 존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아이가 많고 그것이 필요해요. 당신은 가정용품 구입만으로 한 달에 $20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청구하는 비용 이유가 그녀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우리 가족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존에게 말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어요. 존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축을 늘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진짜 어려운 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였기 때문에 존의 부모님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고 있는데 왜 존에게서 돈을 받지 못합니까? 실제로 형수는 많은 가재 도구를 가져가서 돈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몇 가지 알았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 시어머니는 딸이 그런 짓은 안 할 거라 믿고 형수의 잘못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형수에게 화를 낸 적이 없고 전리품이 썩기 전에 존이 나에게 말한 것 중 하나는 처음부터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형수에 대한 좌절감을 깨기에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법률이 높아지는데 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얘기해도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바로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을 하고 유치원에 가는 아들을 데리러 가요. 존의 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형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집 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그녀의 화난 메시지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열리나요?
그녀의 메시지 빈도가 증가하여 제가 계속 부재하는 것에 대한 짜증을 나타냅니다. 저녁에 티슈를 가져오세요. 아르바이트 전 저녁 몇 시에? 오후 5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오후 6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요. 일부러 날 피하는 거야. 아니, 난 그냥 돈이 부족해서 더 오랜 시간 일한 것뿐인데 돈이 부족한 건 내 잘못이야? 형수마저도 싸구려 왓츠앱에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 평안한 상태와 달리 형수를 매일 만나서 안절부절 못함 한 번은 시부모님, 형수네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러 나갔을 때 얼음 계단을 내밀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메리 오늘은 아르바이트가 없군요. 한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계획했었죠. 형수는 왠지 빚진 게 분명해서 짜증이 나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형수님, 그녀만큼 밀도 높은 사람을 대하는 데 대한 나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우리는 나중에 존의 부모님 집에서 차를 마셨고 형수님이 끝날 때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포기했지만 한 달 후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존 부모님 집에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갔다가 깜빡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서둘렀다. 일을 시작하고 집에 오니 가구가 뒤집히고 물건이 흩어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급히 경찰에 신고해서 아르바이트를 쉬겠다고 알렸다. 부모님께도 알렸다. 법률가에게 와서 내일 집에 오는 존에게 예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리는 괜찮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찮습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사립탐정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에 도착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가품이나 은행카드가 없어 다행이다. 침입자와 맞서지 않았다니 다행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의류, 식료품, 아이들을 위한 물건. 잠깐만, 이런 상황을 시어머니 앞에서 본 적 없나요? 손가락질하려는 건 아니지만 형수가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지. 내 딸은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을 텐데 다른 사람이 귀중품은 무시하고 생활용품만 가져갈 텐데 형수여야 한다. 형수를 현장으로 불러 드디어 침묵하던 시아버지가 말을 잇는다. 경찰이 왔다고. 시아버지가 뭐 일리가 있다고 해서 와서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거역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급히 형수에게 전화한다. 무슨 일이냐. 형수가 아이를 안고 들어와 경찰을 본 순간 얼어붙지만 난 안 그리워. 아, 왜 그래. 여기 경찰이 우리 집에 도주한 거 같은데 뭔가 없어진 거. 뭐 가져갔는지 생필품 옷 뭐 그런 거.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알아냈나 봐. 아직은. 아, 알았어. 그럼 집에 침입한 범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형수는 형수의 반응을 의심하는 듯 눈에 띄게 긴장을 풀고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웃 카메라에 찍히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거든요. 대화가 펼쳐집니다. 존 메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나요? 응, 저는 괜찮고 우리 아들이 당신 부모님 집에 있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단서가 있군요. 아직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경고했을 텐데 미안해. 카메라를 확인했는지 걱정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해. 우리 아들과 얘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직도 거기 있어? 그렇죠. 깜빡하고 있었는데 연결해 놓은 덕분에 존에게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고 말한 후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존은 휴대폰의 과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존과의 통화를 끝내고 모두가 있는 거실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누가 그랬는지 압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을 뒤지고 짐 가득 가방을 들고 나가다 어떻게 집에 들어왔나. 시누이에게 압력을 가하면 시누이 폴스가 조용히 사실을 말하다 시아버지가 신문함 엄숙한 표정의 형수님. 뭐야. 형수님이 슬슬 얘기를 시작하시네요. 부모님 집에서 쉬다가 자물쇠 비밀번호를 적고 시아버지가 보는 동안 아는 사람한테 중복 열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요. 시누이와 헤어진 시어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다. 시어머니 어깨 떨리는데 괜찮아. 딸한테 배신감 느껴서 우는 건가. 바보야. 딸. 시어머니가 얼굴이 붉어지며 비명을 지르고 전례 없는 분노에 휩싸여 엄마, 난 조금만 먹었을 뿐인데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힘들다고 매달 200달러씩 줬어요. 당신이 메리 집에서 물건을 훔쳤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됐나요? 시어머니가 형수에게 매달 200달러 정도를 줬던 것 같아요. 제 딸이 집안을 운영하는 걸 알면서 사람들의 눈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도둑님 망친 건 다 내 잘못이에요. 시어머니한테 혼난 적 한 번도 없는 형수는 눈물을 흘리며 눈을 움츠리더니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을 쓴 것 같아요.
생필품에 대한 법과 본인의 옷과 가방에 대한 법률이 있지만 뭔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항상 운동복과 운동복을 입는 처제가 스스로 옷을 산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 옷과 가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서 집에 있다가 팔아 돈으로 바꿔서 갚아야지 복잡하다 포기도 못하는 처제 필사적으로 노력 중 신뢰합니다. 큰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미끄러뜨렸습니다. 그 옷은 더 이상 엄마가 아니어서 집에 없습니다. 엄마가 체포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슬플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메리에게 사과하세요. 시어머니 눈이 매섭게 언니를 꾸짖기 시작해요. 신우님 또 메리 제가 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신우님이 무릎을 꿇고 내 발에 달라붙어 거의 울 뻔했어요.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 정도 벌금 고소 안 할게요. 호. 고마워요. 메리 처제 급히 표정 바꾸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처제가 지난번 물려받은 900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엄마 한 명당 100달러씩 갚아야 합니다. 900달러는 낼 수 없어요. 아이가 넷이에요. 아이들을 부양하는 것이 엄마의 의무라고 하지 않았나요? 형한테서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너 때문에 고생하는 자식들, 그 형수는 내 말에 겁먹은 것 같구나. 만약 내가 다른 남자에게 쓸 시간과 돈이 있으면 우리한테 월급을 갚으려고 일하면 네가 쓴 것에 비하면 타협이라도 되는 거지. 나는 급하게 코너 형수에게 내 말이 닿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고소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조건을 받아들인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형수님 우유부단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피해자의 입장을 듣고 이해합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폴리 경찰관 형수가 머리를 숙인 채 마지못해 동의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필연적으로 알게 될지라도 나는 안타깝습니다. 형수님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남동생 가족을 착취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돈과 의도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은 그 다음날 존이 돌아왔을 때 그녀가 결국 받게 되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형수는 더욱 혼나고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사과했지만 존은 나 자신이나 우리 아이에게 끼친 불편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했다. 남매의 장래 관계는 무엇보다 형수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법의 가장 큰 난관은 그녀가 다음 주에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토론 중에 아이들이 존의 부모와 함께 머물도록 주선하여 그들이 신우이의 모습을 목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치욕스러운 상태 신우이의 남편은 그녀를 보자마자 울며 깊이 사과했다. 남편은 혼란스러워하다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채워주고 나서는 화를 냈다. 외로워서 위로를 받았다. 젊은 남자의 경우 그녀는 자신이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그녀의 형제와 그의 가족에게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관점에서 볼 때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와 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당연하게도 분노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자신을 비난했지만 말입니다. 그때부터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던 형수는 남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단지 로또를 팔아 알바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밤샘 일을 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전의 공격적인 태도는 사라졌다. 마치 그녀가 예전에 변한 사람인 것처럼 특히 유치원 주변에서는 너무 성급하고 논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존은 업무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 아들은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는 진단에 따르면 둘째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존은 매우 기뻐했고 나중에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쌓인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행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은 그런 멋진 호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탈락자입니다. 운운을 발견하면 행운이겠죠? 생각에 잠이 들 뻔했어요. 영문학 수업을 좋아해요.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있어요. 미스 잉그럼 부탁드려요. 정답 3번 문제야. 내 차례야. 질문 3또 답이 뭐였지? 기억을 깊이 파고들어도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 미안해. 이게 뭐였는지 슬그머니 물었더니 선생님이 실망한
표정을 짓고 친구들이 놀리네 웃어 또 해봤어. 영문학 수업을 좋아하지만 잘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운동도 잘하지 못하며 특히 단거리. 달리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빨리 뛰지 못해요. 단거리 50m 연습도 했어요. 집 앞마당에 아빠가 있었는데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직장인으로서의 목표 첫날부터 바뀌는 휴가 속에서 했던 약속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간다. 동료들은 재미있고 선배들은 친절하다. 특히 4살 많은 마틴날 잘 챙겨주고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드디어 월급날에 엄마 아빠를 마틴이 추천한 멋진 스테이크 하우스에 데려가는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은 처음이라 긴장도 됐지만 맛있는 음식과 아늑한 분위기가 금방 가라앉았다. 우리 편해요. 미아 고마워요. 아빠가 큰 소리로 울기까지 하세요. 엄마는 그 장면에서 그냥 웃어요. 쑥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돌아오자 그때부터 그 말을 하고 식당을 나갑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 생일이나 기념일에 자주 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나는 마틴만큼 유능하지 못합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면 추운 겨울꽃이 피고 태양이 빛나고 나뭇잎이 다시 떨어지고 다시 한번 지옥의 계절과 작별 인사. 마틴이 은퇴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동경이 낙엽처럼 흩날려 전해져 오지 않나. 그 기억이 점점 바래가는 듯 어느 초여름 쉬는 시간에 카페에 들어섰다. 상큼한 커피 향과 트렌디한 배경음악이 나를 감쌌다. 발견한 조용한 카페를 탐색하다 그 자세를 가방에 넣은 남자는 아마 3년 정도 됐을 텐데 그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내가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 걸 알기도 전에 마틴을 존경했다. 그는 깜짝 놀라며 걸어왔다. 마틴도 쉬는 시간에 이 카페를 자주 찾는다. 우리는 잠시 따라잡았다. 그리고 카페에서 만난 연락처 교환으로 인해 더 많은 대화와 나들이가 이어졌고 몇 번의 데이트 후에 우리는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사람과의 관계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지만 마틴은 일이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치 않은 순간은 특별한 날이고 소용돌이 치며 날아가는 제노 나무들은 노란색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나무 아래를 거닐며 일을 시작한 이후로 계절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난 두들겹해서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집에 온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요즘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직장에서 배울 게 많아서 어쩔 수 없군요. 엄마는 혼나지 않고 대신 매일 일찍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수고했고 준비도 잘 됐습니다. 오늘 저녁은 후라이드 치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제대로 된 상차림을 돕다 여유가 없어 칼 발송을 마치고 엄마 아빠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다. 포크 아빠가 오세요. 오 후라이드 치킨. 오늘은 빨리 옷을 갈아입고 식탁으로 달려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쁨에 가득 찬 첫마디. 오랜만에 아빠 출장과 야근으로 셋이서 저녁을 먹자. 그거로 먹자. 우리 모두 감사 인사를 하고 엄마의 프라이드 치킨을 먹기 시작하세요. 내가 그녀에게 프라이드 치킨을 아껴주니 엄마의 프라이드 치킨이 최고입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중요한 말이 있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더니 나를 쳐다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어서 얼굴을 보면 걱정하는 것 같아 나는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으며 왼쪽 약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혼합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얼굴은 즉시 긴장을 풀고 아빠는 그가 누구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엄마는 왜 아빠가 마지막인지 알았나요? 미아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전에 엄마에게 그에 대해 말했었기 때문에 아빠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옆에서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랑 내가 진정시키느라 소란을 피워서 알았어. 비밀로 해서 미안해. 쉽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아빠는 말하지만 이사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안도한 표정을 짓는다고 하면서도 알았어요. 그게 다예요. 봉인해요. 마지막 판지 상자에 테이프를 붙여서 구석에 쌓아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상보다 적은 수의 10개 상자에 담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오래된 앨범과 제가 쓴 일기를 발견하면서 웃으며 회상하며 추억의 길을 떠났습니다. 곁길로 가는 것은 큰 청소의 일부입니다. 엄마는 몇 년 전에 나에게 사준 동물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향수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이것을 상자에 포장하면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장하고 공유하는 동안 방은 금세 비워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우리 집을 떠난 직후에 남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조금 걱정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집안일이나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틴은 친절합니다.
남편이 집에 없으면 조금 외롭지만 제가 잘 할 거예요. 저는 정말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했고, 엄마 요리 잘하고 계시나요? 새 집은 잘 지내고 계시나요? 엄마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라 걱정돼요. 다들 친절할 줄 모르고 거짓말을 했고, 사실은 요리 칭찬까지 해주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잘해주셨어요. 아이 시어머니의 대표 요리도 배웠고, 집안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지만, 앨리스는 계속 거짓을 찾아내고 차가운 말로 매일 공격하는 게 고양이와 쥐게임 같았지만 삶은 하루하루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시아버지와 마틴의 칭찬을 받으며 집안일을 꽤 잘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에게 배운 클램 차우더를 차렸을 때 마틴과 장인어른의 대박은 금세 사라지지만 앨리스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고, 어느 날 외출 준비를 하던 중 그녀는 갑자기 내 방에 들이닥쳤다. 적어도 노크는 했지만 앨리스는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일을 맡겼다. 꽤 짜증이 났지만 어쨌든 일을 마쳤다. 내가 입구에서 외모를 고치고 있을 때 그녀는 그렇게까지 싸게 어디 가는 거냐고 말하려고 왔다. 옷 정말 속상해서 휙 돌려버리고 싶었는데 웃으면서 참으면서 집을 나갔어. 최선을 다해 댓글을 다는데도 소란을 피우고 후유증을 처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기분이 들었어. 그녀가 집안일이나 내 일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자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정신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마틴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매일 직장에서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에 집중하길 바라서 조용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앨리스의 냉담한 태도가 익숙해졌을 때 마틴이 결혼하자고 제안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게 내 감정적 반응 때문이라는 걸 깨닫기도 했고 마틴은 나를 바라보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결정이 내려지자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다. 우리는 드레스 쇼핑을 하고 시상식 장소와 리셉션 장소를 정할 계획이었다. 주말에 신났지만 그것도 짧았는데 왜인지 앨리스가 와서 내가 생각한 모든 아이디어를 총살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완벽한 웨딩드레스를 꿈꿔왔는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부드러운 흰색 프린세스 라인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늘 존경하던 마틴이 웃으며 바로 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그 순간 앨리스가 화장실로 간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마틴이 리셉션 장소를 제안했고 우리는 그에 맞춰 식장소를 선택했다. 안녕 앨리스 그건 미안해 호텔이야. 게다가 배경과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 방은 조용해져서 앨리스가 데려간 것 같아서 당황해서 상황을 처리하지 못해서 머뭇거렸는데 제가 사실 이 호텔의 지배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퇴 후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지 설명했고 결국 지배인으로 승진했습니다. 얘기하기가 부끄러웠지만 마틴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용기를 내서 말을 건네는 앨리스를 보니 그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도망가기 시작했다. 마틴은 그녀를 쫓아가며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앨리스는 대체 무슨 태도인지 조용히 대면한 그녀는 늘 이랬던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걸까? 앨리스의 눈이 빛나고 우리를 노려보았다. 왜 눈물을 참는 듯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하면 말을 삼키는 말과 함께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눈물을 무심코 닦아냈다. 눈에 떠서 씩씩하게 계속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일 공부는 할 수 있는데 왜 주변에 아무도 없지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 불편함을 느껴 손수건을 건넸다. 앨리스는 그것을 낚아채고 진정한 뒤 눈물과 코를 닦아주었다. 조금 앨리스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여전히 시선을 돌리면서 중얼거렸다가 내가 진짜 여동생을 얻은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나를 질투하고 못되게 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준 손수건을 받아 그녀의 눈물과 코를 닦아주는 것이 그녀의 다정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앨리스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조금 안도감을 느꼈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녀는 아마도 다시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을지도 몰라. 집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하려고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웃음이 섞여 있어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내가 테이블을 차렸을 때 앨리스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내가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 세팅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그것조차 중요한 진전이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던 우리 결혼식 날은 맑고 화창했어요. 드레스를 준비하는 동안 엄마 아빠는 설렘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죠. 미아 아름다워 보이네요. 엄마는 아빠가 내 이름을 부르시는 동안 내 볼을 살짝 어루만져 주셨어요. 아빠 옆에. 시끄러워서 엄마랑 진정시키려고 했더니 가족의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다. 곧 예식 시간이 되었고 엄마 아빠는 다른 준비를 하러 탈의실에 혼자 떠났다. 나는 추억에 잠겼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와 나는 돌아서서 앨리스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뭔가 빠진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앨리스는 당신이 아름답다고 낄낄거렸다. 그녀는 그 말만 하고 안도하며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앨리스와 나 사이의 거리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 미아 너 정말 대단해. 내 앞에 마틴이 앉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질 정도로 많은 일이 길게 느껴졌지만 눈 깜짝할 사이처럼 느껴졌어. 아이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믿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가볼까? 마틴이 손을 내밀자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봄 햇살이 방을 가득 채우고 희미한 배경 TV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리드미컬하게 야채를 자르는 소리가 공기 중에 흘러나왔다. 시계는 정오가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샐러드 준비만 하면 완벽하게 충돌했다. 점심 준비를 하다가 큰 소리에 깜짝 놀라 거실로 달려갔다. 마틴이 흩어진 블록에 둘러싸여 의도적으로 넘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마틴을 잃었습니다. 마틴은 행복하게 패배를 인정했고 우리 딸은 승리에 기뻐 보였습니다. 이 행복한 장면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뭐 하고 계시나요? 내 말에 두 사람 모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앨리스가 왔다며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건넨 뒤 급하게 들어왔다. 앨리스가 신나게 팔로 뛰어들었고 앨리스는 앨리스를 안아 올렸다. 덕분에 우리는 진짜 자매처럼 됐다. 우리 딸은 함께 쇼핑하러 가고 앨리스는 우리 딸에게 장난감을 사주곤 했어요. 그게 다 우리 딸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천사라고 하고 매일 6월의 둘째 아이를 낳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날이 밝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상하게도 당신은 제니퍼의 아이를 갑자기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니퍼의 3살짜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리처드를 돌보면서 미리 알아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말렙 시간이 됐어. 집에 있어라. 엄마 언제 불편하겠니? 제니퍼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니퍼가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2년 전 이혼한 이후로 말문이 막히네요. 남편이 간에서 암과 같은 것이 발견됐는데 정말 심각해서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더군요. 제니퍼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왜 병원 준비하느라 바쁜지 그 사람 귀찮게 하지 마. 알았어. 답답해. 난 전화를 내려놨어. 남편이 만족해 보인다고 내가 준수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 마이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내일부터 2번의 출장이 있다는 걸 말 안 했어. 당신은 그걸 말 안 했어. 어디로 가시나요? 로스앤젤레스 출장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왠지 기뻐하는 것 같네요. 아이들을 돌볼 필요가 없어서 안도한 것 같으니 제가 제니퍼의 아이와 리차드를 돌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혼자서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니퍼는 절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라고 제안했는데 남편이 건강도 안 좋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하루 종일 혼자서만 지내야 하는데 그게 무슨 큰 일인가요? 아니면 아이 둘 더 낳아도 안 되는 혈기왕성한 5살 아이를 돌보는 건 이미 지친다. 3살짜리 여자아이를 믹스에 추가하는 건 육아가 공원 산책이 아니란 거 알잖아. 남편의 말에 짜증이 났지만 이미 아이를 돌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소 힘든 2주가 시작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이름은 낸시이고 35살입니다. 3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8년 전 우리는 5살짜리 아들 리처드를 낳았고 새 식구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회사에서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리처드를 데리고 사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쉬는 날에는 놀이공원에 갔는데 지난 3년 동안 그 사람은 일하느라 너무 바빴다고 하더군요. 주말에는 고객과 골프를 치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그 사람도 야근 때문에 늦게 집에 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주부로서 나는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다음날 남편에게 형수에게 알리지 않아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돌보고 있는 아이에 관한 법률 출장 중인데 필요 없다고 연락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메일 업데이트. 최근에 아이를 낳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신의 일이라고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쉽게 화를 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며 게다가 그는 종종 주부라는 이유로 저를 열등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답답하지만요. 여행 가기 전에 싸우는 게 안 좋을 것 같아 혀를 깨물다. 시어머니 건강도 걱정된다. 아이도 돌볼 텐데 시어머니 건강도 걱정. 엄마는 아빠가 있다. 그녀를 돌보기 위해 그들은 당신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며느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을 엄마가 왜 기뻐하겠습니까? 나는 항상 환영받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격적입니다. 시부모님, 형수님 남편의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친절함은 겉만 번지르르한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어제 그녀를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나는 그녀의 얼굴이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육모가 변했어요.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에 집중하세요. 나 이제 가야 해요. 기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꼭 확인하세요. 아이를 돌보다 패배감에 빠져 남편이 출장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5시간 후에 남편이 출장에서 전화를 걸었다. 무사히 도착했다. 제니퍼 아이가 걱정돼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라. 뭘 먹이는지는 사진 알겠는데 왜 알레르기가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식사 때마다 사진을 보내서 형수 아이가 먹는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고 캐스팅을 했어요. 이상한 의심이 드는군. 내가 그 사람을 학대하는 게 아니냐? 음식을 많이 주지 않는데 왜 내가 그러겠니? 3살짜리가 보통 양이라고 하기엔 쉬운데 오늘은 평소처럼 뭘 했니? 애들 끝나고 집안일 다 하고 괜찮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으니 늘 내가 뭘 했는지 묻는 게 이상하다고 해서 자주 통화하는 중에 왜 내가 뭘 알고 싶은지 물었지. 그게 다일까 봐 걱정해서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저를 세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틀렸기를 바라요. 남편이 출장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여동생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시댁 제니퍼 기분 괜찮나요? 네 걱정됐나요? 제가 계속 전화하고 싶었어요. 전화하고 싶었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제 딸을 데리고 아이와 놀아야 할까요? 바빠요. 죄송해요.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일정 아니 딸이 벌써 와 있는 게 아니잖아. 농담하는 거 맞지? 웃기네. 형수님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았는데 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오라고 했어. 내 의심을 확인해 보세요. 2시간 후에 형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당신은 리처드의 새 친구임에 틀림없어요. 이름이 뭐예요? 깜짝 놀란 형수님에게 GRS 그 소녀는 자기 딸이 아닌 것처럼 당신은 그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딸과 같은 이름이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 얼마나 흥미로웠는지 언니와 모두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서 나를 쳐다본다. 마이클은 내가 병원에 있어서 그동안 내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입원도 안 했다고 남편과 나눈 대화와 출장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형수는 충격에 눈이 커졌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 사람은 왜 가겠습니까? 거기 영수증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마이클이 어디 있는지 여행 중에 가져갔죠. 잠시 생각한 끝에 형수가 손가락을 튕겼어요. 알았어요. 형수가 내 물건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PC는 잠시 후 웃는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마이클이 당신을 통해 교훈을 얻었는지 확인하세요. 형수가 떠난 후에도 낸시는 몰래 우리 아이가 하루 3번씩 먹는 사진을 보내면서 계속 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을 준비하다. 남편이 돌아올 예정인 날 드디어 내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다가왔다. 테이블 위에 남편이 분명히 원할 만한 물건을 놓고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특정 장소로 향한다고 말했어요. 오늘 집에 갑니다. 집에 오세요. 하와이는 잘 가셨나요? 제가 지금 당신 여주인의 콘도에 있어요. 남편이 말을 더듬습니다. 바람을 피운 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안전합니다.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은 오랜 친구야. 난 그냥 부탁을 했을 뿐이야. 변명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남편이 좀 미안할 수밖에 없어. 받은 거는 다 모았어. 아무 소용없어.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서 여기 있는 여자도 당신과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상태를 잃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테이블 위에 남겨둔 선물을 보셨습니까? 이건 애인과 함께 살려면 꼭 필요한 이혼 서류입니다. 이미 서명했으니 최대한 빨리 제출하세요. 전화에서는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고 애원하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 떠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 여자 콘도로 당장 오라고 해서 아파트에 들어오자마자 다리가 풀렸어. 제니퍼 왜 여기 있어? 그는 내 형수 제니퍼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텐데 그 불쌍함이 너무 커서 웃을 뻔해서 바람을 피우고 애인과 휴가를 가면서 왜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그녀에게 맡기고 그게 나와 같은 남자의 본성이라고 말할 것인가? 전 남편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분노로 가득 찬 제니퍼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고 제니퍼가 머리에 딱 맞았기 때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로스앤젤레스로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이를 두고 갔지만 제니퍼가 딸과 함께 찾아왔다. 아프지 않았다. 기운이 넘쳐서 그랬다. 시어머니도 아프지 않으셨다. 아, 부정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당신이 바람 피운 걸 알아차리려고 매일 전화했다는 것도 알아요. 점점 더 당황하는 남편에게 처음에 어떻게 그의 여주인의 콘도 위치를 알아냈는지 설명했고 당신 편지에서 영수증을 봤어요. 양복 주머니 거의 매일 퇴근하고 같은 편의점을 돌아다녀서 그것만으로 이곳을 찾았구나. 너는 탐정이지. 당연히 아니지. 내가 여주인을 확인해보니 내가 내 여주인과 공유했던 사진 더미가 발견됐어. 개인용 컴퓨터 이 콘도가 들어있었나? 콘도 구입 기념사진인가? 안 샀어. 그냥 빌렸어. 넌 거짓말쟁이야. 아이를 알아보지 못해서 사줬다고 이미 들었어. 그녀가 그런 말을 많이 하더군요. 사실 저는 이미 그의 여주인에게서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주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서 듣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의 평소 구글 지도 사용도 확인했습니다. 그의 과거 움직임이 모두 거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남편을 알아냈습니다. 이 추적 기능을 사용하여 로스앤젤레스 출장 대신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은 믿기지 않아 눈이 커졌습니다. 구글 지도가 휴대전화와 동기화할 수 있다는 거요. 자기야 조금만 파보면 운이 좋다는 걸 알아요. 제게는 당신이 이 기능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얼굴은 확실히 붉어졌고 우스꽝스럽습니다. 나는 이 기능에 대해 형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녀는 2년 전에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람난 남편과 그 애인을 코너링하도록 도와줬어요. 집에 있어야 해서 시간 걱정 없이 조사할 수 있었어요. 엄마 지금 이런 일을 꺼내다니. 늘 주부들을 무시하던 남편에게 살짝 잽을 날려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정보로 무장한 저는 아이와 함께 있는 다른 여자가 여행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콘도 앞에서 남편이 키스하는 사진을 보여줬을 때 다른 주민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녀는 우리를 빨리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내부에 모인 증거를 내놓았는데 그녀가 불륜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나도 그녀에게서 폭탄 정보를 받았습니다. 리사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니 불가능해요. 원하시면 DNA 검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니 무슨 소리야. 직감이었지만 아이가 남편과 닮지 않았기 때문에 DNA 검사를 요청했고 그녀는 리사가 그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뜻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충격을 받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말하고 너무 쉽게 속아서 그 사람이 그녀가 우리가 갈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키웠는지 당신은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지품을 여기로 보내겠습니다. 내 물건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와 헤어질 테니 이혼하면 모든 게 망가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해고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CEO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마침내 그는 나에게 매달렸어요. 그가 일하는 곳이었죠. 아버지 회사의 자회사인데 아버지가 내 마음을 결정했다고 아무리 애원해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내가 발언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법정에 가져가서 비용을 많이 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걔 거짓말이 생각나네. 내가 결정타를 쳤고 그녀는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고 이 콘도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또한 당신은 리처드의 자녀 양육비로 매달 500을 지불할 것입니다. 우리 오래된 콘도는 원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사주신 자산 부문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직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지 않으면 새 직장을 찾는 행운을 빕니다. 당신과 그녀에게 행운을 빕니다. 처제와 함께 콘도에서 나온 쫓겨난 남편과 불륜 파트너를 남겨둔 채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지만 남편의 바람을 폭로해서 다행이다. 처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이혼을 추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남편과 불륜 파트너는 거의 즉시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콘도를 팔려고 했지만 구입한 가격을 얻지 못하고 결국 남편은 빚에 휩싸였습니다. 늘 직장에서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 지난번에 해고됐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은 폐기물 처리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빚이 목에 걸려 있다고 들었어. 그 사람의 불륜 파트너가 아이의 아버지와 화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잘 안 됐어. 힘든 일이지만 이혼 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를 팔고 어릴 때 살던 집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넓은 집에서 뛰어다니는 하루를 진심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뒷마당 우리는 부모님이 지켜주시는 행복한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이다. 잠만 자면 나가라. 이런 쓸모없는 아내야. 아픈 말을 뱉은 사람은 슬프게도 남편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은 후로 너무 피곤해서 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계속 꾸짖으시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던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32세 주부입니다. 잭슨과 결혼하여 다른 부서에서 만났습니다. 6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엠마를 낳은 후 엠마라는 5살짜리 딸이 있어요. 아침에 아르바이트로 바꾸고 항상 유치원에서 직접 데려다주고 같이 저녁도 먹고 가끔씩 가곤 했어요. 소박하고 행복한 삶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는데 1년쯤 전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검사를 받고 가슴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국소진행성 유방암이라는 말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같은 종류의 암으로 잃었기 때문에 항상 연례 검진을 받았지만 그 해에는 일과 육아로 인해 바빠서 병원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일찍 갔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텐데 암세포가 초기에 피부를 뚫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의사가 암삭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에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우선으로 할지 임신을 계속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밤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남편과 상의하겠습니다. 엠마를 아기에게 안겨준 후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침대 잭슨과 얘기를 나눴는데 왓츠앱으로 조금 알려줬는데 큰 소리로 말하면 너무 현실이 돼서 우리 둘 다 무너졌어. 아기를 갖고 싶다고 표현했는데 잭슨이 이번에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해서 견딜 수 없어 당신을 잃는다는 생각. 잭슨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바로 결정할 수는 없었지만 선택을 하기 전에 유산했습니다. 그날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사과하며 추가 검사 결과 다시 임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빠와 시아버지가 응원하고 위로해 주시는 동안 시어머니는 우리 둘만 있으면 정말 쓸데없는 실수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나는 암을 이겨내고 잭슨, 엠마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시작했다.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크기로 종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화학요법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화학요법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특히 그 당시 고작 4살이었던 에머에게는 엄마가 가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울고 있는 딸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잭슨이 집에 올 때까지 어린 엠마를 이렇게 느끼게 만든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엠마는 유치원이 끝난 후 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싫었다. 엠마는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나서 더 울었다.
엠마 이기적인 척하지 마. 엄마가 안 낳아도 괜찮아.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4살까지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싫어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너무 거칠게 하고 가족 모임에서도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는 편이에요. 그녀는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교육과 가족 배경에 대해 묻는 모든 사람을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소피아가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은 아니고 결국 결혼하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잭슨과 시아버지는 조용히 지내셨지만 그들이 없을 때는 비방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잭슨이 올리비아와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올리비아는 잭슨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명문음악학교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분인 것 같은데 현재 유학 중이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잭슨은 장모님이 그저 오랜 친구일 뿐이라고 장담했지만 장모님은 항상 올리비아 이름을 꺼내서 저를 어머니와 비교하곤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아들 잭슨을 중심으로 통제를 해왔지만 저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잭슨은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어서 시어머니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시아버지를 모셔야 했습니다. 상당한 지위에 있고 대기업에 있어서 꽤 돈이 많은 시어머니는 주부로 각종 취미 수업도 듣고 친구들과 다과회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 남몰래 궁금했는데 현재 상황이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엠마를 돌봐주신 시어머니 감사해요. 너무 격식을 차리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수업을 좀 빼먹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의 빈정거림에 대해 반박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가혹할 수도 있지만 엠마는 손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꾸짖지 않았고 화학요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 잭슨과 엠마로부터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는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물론 현지에서 시어머니로부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진행성 유방암은 꽤 심각합니다. 고통과는 별개로 피부에 튀어나온 종양이 뜨거워서 악취가 나고 옷이 젖어 여름이 되니까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가족 의료진과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끔찍했어요. 잭슨과 엠마의 메시지와 화상통화를 기대했습니다. 엄마는 치료와 함께 좋은 소녀였습니다. 비디오를 통해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는 심한 메스꺼움과 치료를 먹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화학요법 세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나를 안아줬고 등을 꼭 안아줘서 고마워. 잭슨 고마워. 엠마를 너무 오랫동안 너와 함께 두어서 미안해. 살이 빠졌지 안 그래? 그리고 내 머리를 봐. 흩어진 부분을 만져 상황을 가볍게 하려고 말했어. 머리에 남은 머리카락. 잭슨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안아주며 고생 많았다고. 며칠 후 퇴원 축하를 위해 시댁에 갔다. 시아버지, 장모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시어머니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께서 따뜻하게 응해주시는 동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고 멀찍이 떨어져서 도와주려고 했더니 놀랍게도 방금 퇴원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날 밤 잭슨과 시아버지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내려와서 쉬십시오. 잭슨은 급히 일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엠마를 침대에 눕힌 후 붕대를 갈고 따뜻한 온찜질을 한 후 냄새를 줄이기 위해 진통제와 다른 약을 복용했습니다. 고통을 덜기 위해 샤워하기 사용한 수건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지독한 냄새입니까? 수건을 우리 기계에 넣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코를 꼬집었다고 하는 냄새가 극적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가슴을 쳐다보며 웃었다. 그 가슴은 왜 역겨워 보이는지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에너지 낭비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월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지만 내 상태는 별로 호전되지 않았다. 잭슨 항상 시간을 내어 의사의 조언을 열심히 메모하며 동행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치료법은 아니지만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비록 냄새가 나는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병원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잭슨은 수술 후 잠시 휴식을 취했고 냄새가 나는 날에는 냄새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와 함께 산책도 하고 빵 굽는 것도 즐거웠지만 아직도 많은 날은 피곤해서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었다.
잭슨은 직장에서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에도 불평 없이 솔선하여 집안일을 해주었다. 그에게 감사할 만큼 고마워하지 않아서 미안해 잭슨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걸었어. 넌 소피아한테 사과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쉬고 빨리 낳자. 결혼하기 전에도 잭슨의 친절함을 늘 소중히 여겨왔어. 우리 엄마는 결혼 직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결혼식 그녀는 6개월밖에 살 수 없었지만 우리와 더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결혼에 대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내 신부 사진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갈망했던 손녀 에머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잭슨과 엠마와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언젠가는 엠마의 아이들을 내 품에 안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뿐이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어요. 잭슨이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야 한다고 알려졌어요. 정말 미안해요. 일주일만 저희 부모님 집에 머물 수 있나요? 잭슨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지만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게 자주 가혹한 말을 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특히 주변의 어린 엠마에게는 벅찼지만 잭슨의 제안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아버지 앞에서 매우 환영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지만 잭슨이 엠마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중국으로 떠난 지 며칠 뒤 마지막 방문 때 했던 상처받은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쉬려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집 청소하라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정원 정리하라고 시어머니 어디든 가세요. 나는 단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일만 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녀는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드레시를 하고 쉬기로 했어요. 무기력하고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열이 나는 것 같았고 이런 일 때문에 시어머니를 만나러 온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열이 났어요. 그리고 잭슨에게 내 상태에 대해 문자를 보냈어요. 잠이 들었나 봐요.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워서 얼마나 오래 자겠어요. 일어나세요.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와 나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자고 나니 부담스럽네. 왜 내가 시키는 일을 안 했는지 시끄러운 목소리로 두통이 더 심해져서 퇴원했으니 일은 엠마 무시하고 잭슨에게 집안일을 다 시켜서 안타깝다. 시어머니, 법은 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를 꾸짖었다. 잭슨과 엠마에 대해 누구보다 죄책감을 느끼지만 제대해도 몸이 너무 약해서 당장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다. 여기 있지 말았어야 했어. 저런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불쌍한 엠마가 너를 엄마로 삼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더니 열이 나고 피로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미안해 용서해줘. 최선을 다해 치료할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사과뿐이었다. 너는 결심이 부족해서 회복되지 않았다. 너는 엄마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급하게 결혼했고 이제 암에 걸렸다. 그냥 누워만 있는 아내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일 뿐이다. 아이는 더 있지만 너 없이도 걱정하지 마. 잭슨 리마르와 엠마가 제대로 된 엄마를 갖게 해줄게. 올리비아가 해외에서 돌아온 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 잭슨과 엠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와 우아하게 이혼해라. 법 잭슨은 자기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닥쳐. 어차피 오래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반박한 것처럼 당신이 정말 상처 주는 말로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는지 두고 보세요. 거실 할머니 미워요. 엄마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요? 엠마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달려와 안아줬어요. 엠마 유치원에 있는 줄 알고 시계를 확인해보니 벌써 오후 3시가 넘었어요. 그러다 해외여행 가기로 했던 잭슨이 낯선 여자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잭슨, 너 왜 여기 올리비아야? 오늘 아침 소피아한테 몸이 안 좋다고 전화가 와서 다시 왔어. 그런데 유치원에서 아무도 엠마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엠마에게 데려가세요.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왜 올리비아라는 여자만큼 소피아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어요? 부인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엠마의 바이올린 레슨이 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편해 보였고 미안해 보였습니다. 잭슨이 돌아와서 기뻤지만 너무 열이 나고 혼란스러워서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또 기절했습니다. 시댁 잭슨과 일찍 퇴근한 듯한 시아버지까지 모두 모여 설명을 듣고 있었다. 엠마는 올리비아와 함께 공원에 갔었고 엄마는 올리비아가 일찍 집으로 달려가자 자세한 설명과 토론이 시작됐다. 안팎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설명. 시어머니는 내가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동안 잭슨의 선미한 눈빛에 겁먹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해외에 있을 예정이었던 올리비아를 우연히 만났다.
올리비아가 손을 놓고 돌아왔다. 부상으로 그녀의 바이올리니스트 경력이 끝났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바이올린 교사인데 잭슨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올리비아는 왜 그녀의 집에 있었나요? 엠마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날짜가 잘못 헷갈렸어요. 올리비아와 결혼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엠마에게 좋은 엄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소피아가 여기에 있을 때 제안하는 것조차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단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소피아의 진단은 말기입니다. 그녀가 사라지면 당신은 키우게 될 것입니다. 에머 혼자 올리비아는 항상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에머를 좋아하고 기꺼이 그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담입니까? 당신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소피아와 에머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올리비아를 내 미친 계획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게 이해가 안 돼? 넌 정신이 나갔어. 아이들은 도구가 아냐. 넌 어디에 있었니? 이게 뭐야? 그는 장례식장 브로셔 여러 장을 들고 시어머니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건 그녀가 내 장례식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나를 경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슬픈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당신은 무서운 여자다. 잠깐만, 살아있는 동안 피해의 장례식은 흔한 일이다. 끝. 소피아는 살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아까 당신이 그녀에게 끔찍한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충분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의 말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하려고 했지만 그는 단호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올리비아에게서 전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리비아 시어머니가 나를 그녀를 무시하는 끔찍한 어머니로 묘사한 것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올리비아와 잭슨과 결혼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가야, 솔직히 말해서 엄마한테 그 말을 듣고 내가 엠마의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엠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녀가 소피아 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 나는 그 사람이 내가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엠마의 사랑을 느꼈다. 소피아 여사님, 저도 손 상태 때문에 더 이상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없게 되어서 망연자실했어요. 고통스러운 치료도 견디시고 아이도 불평 없이 키우시네요. 아까 엠의 잔혹한 말을 들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마음 다신 안 볼게요. 마님, 엠마의 유일한 엄마는 당신뿐이에요. 소피아 부인 잘 되길 바라요. 올리비아가 시어머니의 이상형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질투했었는데 위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더라고요. 저처럼 병을 극복한 사람은 눈이 끝에 시댁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예요. 엄마, 왜 그런 짓을 다 했는데도 왜 이해하지 못하시나요? 제발 소피아 잭슨에게 며느리로 머물 수 있다고 설득하세요. 뭐하니 감사합니다. 며느리로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녕. 우리는 나중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하고 빨리 서류에 서명하고 친정으로 이사했지만 곧 쫓겨났어요. 지인들한테는 시아버지가 데리러 오실 거라고 믿었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무대 배우를 지원하는데 대부분 과도한 지출을 했고 시아버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리비아와 잭슨과 결혼하려고 시도하면서 나에게 잔인한 말을 퍼뜨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거리를 두었고 그녀는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집에 있고 지금은 아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일한 적이 없고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녀에게 굴욕적인 일이겠지만 그것은 그녀 자신의 일입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으며 그녀가 어려움을 겪기를 바랍니다. 잭슨은 단지 그가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의 아이는 자신의 삶을 갖고 있고 그의 행복은 시어머니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보세요. 에머는 몇 년이 지나서 너무 자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머와 함께 어머니의 무덤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손자를 안고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